오르려면은 이제 소위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고, 가치는 임차료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20년 하반기에 주택을 처분을 했고, 현재는 그 후로 그냥 임차를 살고 있어요. 지금처럼 높은 주택 가격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기다릴 의향도 있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미래 수요를 다 땡겨오고 있잖아요. 그 미래 수요를 땡겨오고 있으니까 언젠간 수요 공백이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 공백이 왔을 때 그때가 조금 싸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동산 양극화 확산,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집 사면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시대가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 집값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나요? 주식이 성장성에 따라서 멀티플을 다르게 받는 것처럼, 성장주가 높은 멀티플 받고 높은 주가 유지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이런 도시의 성장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당연하겠지만 가장 높은 성장성을 부여받아서 전세 2배 정도 되는 가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1.7배, 인천, 부산 1.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구라던가 광주, 울산으로 가면 1.5배 정도 되는 가액으로 주택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로 가면 1.3배, 1.2배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방 소도시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적다고 시장에서 이미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도로 들어오고 계시고, 서울에서도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서울 도시구조가 변하니까 경기도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요. 인구 가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는 인구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지표가 경기도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까 주택이 공급되면 공급 지표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데,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인구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택 공급을 하는데 거의 같은 지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권 주택 부족이 지금 통계청 인구 추계는 50년, 가구 추계는 25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구 추계는 2045년까지 경기도는 계속해서 이런 쇼티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지방소도시라든가 지방광역시의 그런 자산 가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이다 보니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산시장의 양극화죠. 예.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이 오를 아파트와 떨어질 아파트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제가 읽는 줄자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주택 매매 가격이 전세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그 정의하는 그 할인율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할인율이 있어서, 보통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봐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반영이 돼서 잘 표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개별 단지 그리고 개별 지역들을 다 보시면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동차 만약에 할부를 하거나 자동차 리스를 한다고 했을 때 할부 금액이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싼 차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도 똑같거든요. 임차료가 비싸면은 그게 5만 원 평균적으로 높아도 그게 좀 더 비싼 집이고 좀 더 좋은 집이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월세액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가든 매매를 가든 결국 다 임차료에 기반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돼 있으니까, 비슷한 동네에 아파트 단지, 대단지 한 5개가 붙어 있는데 그 임차료가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다. 그럼 그 몇만 원 차이 나는 순서대로 주택의 품질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은 어느 지역이 좀 더 높은 임차료를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그런 적용 배수를 받는지를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을 하면은요. 강남이야 사실 다 가고 싶지만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정말로 좀 오를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답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오르려면은 이제 소위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고, 가치는 임차료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실제 그 주거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분당선이 원래는 분당까지 있다가 그게 수원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용인 수지 지역을 지나서 수원 광교 지나가지고 수원역까지 가고 있는데 그 신분당선 준공이 되니까 그 신분당선 가는 노선 라인으로 주택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월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통근통하기 편해지니까 그 통근통하기 편해진 만큼 월세가 올라갔고 그 올라간 월세를 반영해서 매매가가 올라간 거지 근본 없이 그냥 갑자기 매매가가 올라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에서 월세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교통이나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요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개선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임차료는 크게 변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 매매가랑 연결되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월세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지는 체크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안 하세요. 월세 체크 거의 안 하십니다. 그냥 제가 만나봤던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너네 단지 전세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전세까지는 대답하시는데요. 월세 얼마인 줄 알아? 라고 하면은 월세가 얼마인지 거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월세가 정말 키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 단지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좋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살 법한 환경이거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가치평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치 베이스의 사고방식인 거고요. 가격 기준으로 그냥 나는 가치 모르겠고 그냥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갈 환경인지 아닌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거는 가격에 가장 예민한 데이터는 결국은 대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위 돈의 힘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지 뭐 특례로이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체크하고 싶으면 가계대출 동향 데이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 중에 전월세 전환율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은 그냥 구글에 전월세 전환율을 치면은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월간으로 전국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전월세 전환율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B 부동산에서도 전월세 전환율을 제공은 하고 있는데 KB는 안타깝지만 수도권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만 묶어서 부동산원은 구 단위로 다 쪼개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확인할 때는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게 통계청에 올라가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을 살 때 타이밍을 재려고 해요. 내가 지금 살 타이밍인가? 3분기에 사야 되냐? 올해 하반기에 사야 되냐? 내년 상반기에 사야 되냐? 이게 다 타이밍 질문이에요. 타이밍은 사실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좋았을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었거든요. 가령 21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전 세계가 제로금리 계속할 줄 알았고 주택가격이라든가 임차료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때 주택을 구매를 했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1년만 지나니까 22년 되니까 세상 그런 저금리는 유례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하고 갑자기 고금리와 고물가가 펼쳐지면서 뭐 이렇게 거시 매크로가 한 번에 뒤집혀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금리가 좀 더 낮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크로 지표를 기반으로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게 주식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주식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부동산은 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더더욱더 금리 예민한 자산이 됐어요.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주식이 훨씬 더 변동성이 낮은 자산처럼 느껴지고요.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너무 스윙을 심하게 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 자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잡는 게 근본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가치 계산을 해서 가격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일단 싸게 사면은 그 타이밍 같은 건 해지가 되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볼품 없으니까 하워드 막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중요한 거는 타임이 아니라 타임이라 그랬는데요.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는 나도 아니까 나는 그냥 장기 보유하겠다. 거시경제의 등하락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맞추겠고 이건 타임으로 해지하고 그러니까는 타이밍보다는 걔는 타임 전략을 얘기했고 거기서 얘기하지 않은 거는 가격도 싸게 사야지 되겠죠. 네.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가격을 싸게 산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나요? 오늘 가격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전국적으로 소득 대비 10배에서 12배를 유지해 왔었다가 18배에서 14배를 갔는데 그러면 다시 10에서 12배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꽤 적정한 레벨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게 되면은 싸게 사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14배, 15배, 18배 사게 되면 비싸게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 게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산가격이 고평가됐다가 언제 그러면 저평가가 되냐? 그 시점은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근데 거꾸로 지난 수십 년을 말씀드려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도 유사했잖아요. 99년, 2000년, 2001년부터 시작해 강세장 오기 시작을 했고 그 강세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꺾였었는데 2006년, 7년, 8년에는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때 안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 말고를 월 단위로 뭐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더 긴 시계열을 가지고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집값이라는 게 아까 소득의 몇 배이거나 아니면은 임차료의 몇십 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몇 개월 정도 더 못 기다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의 매수가 환산 기준 80년의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2, 3년 기다린다고 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거 안정성이 더 중요해서 비싸도 사야 된다.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나는 근데 집값을 살 때 진짜 성격도 그렇고 나는 싸게 사야 되는 그런 성격이야. 그렇다면 그런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당장 기다릴 인내는 없고 비싸게 사기는 싫고 이러면은 이제 뭐 세상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제 경우에도 2014년에 제 첫 집을 구매를 했고 그때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집값이 쌌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자가주택을 한번 갈아타는데 그것도 2017년 정도 2017년 초였는데 그때도 주택 가격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가 되니까 그 가격이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됐고 2020년 하반기에 주택을 처분을 했고 현재는 그 후로 그냥 임차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높은 주택 가격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야 될 이유를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싼데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싸게 샀다가 비싸게 정리하신 분이 주택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이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경우에 그 폭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기다릴 의향도 있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미래 수요를 다 땡겨오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 수요를 땡겨오고 있으니까 언젠간 수요 공백이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 공백이 왔을 때 그때가 조금 싸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이런 부동산은 피해야 한다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이 없는데 매매만 튄 경우요. 그러니까는 전세 월세 가격에 상승이 없다는 거는 해당 지역의 주택에 그 좀 투자 수요가 많이 붙었다는 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택가에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 신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 없이 매매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해당 지역의 그 밸류에이션을 좀 과하게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전세가 5억이면은 매매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9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전세가 8억이면은 매매는 15억에서 16억 정도 돼요. 서울에서는요. 경기도에서는 전세가 4억이면은 매매가는 약 한 7억 원 내외에서 6억 5천 7억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세 4억은 계속 고정인데 매매가가 9억 5천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은 이런 거는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택 가격이 임차료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먼저 가격이 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 건 결국은 내가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그 가격의 적정성이 설명되려면은 임차료가 따라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임차료와 가격 같이 보시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큰 건 당연히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도 동남권 지역의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크고요. 근데 동남권 지역 역전세 낮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본인의 다른 비알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그 효과는 외곽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뭐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론상 전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커졌던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힘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임차는 자연스럽게 시장 선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